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극복하십니다. 12억 달러, 9년의 시간, 면역력 3번의 저하는 첨단한 각종 시스템. 만성질환의 미국의 첨단 기술도 독일의 정밀함도 프랑스의 혁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한 목소리로 선언했죠.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 쿠웨이트 사막의 담수화, 인류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나라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180일 안에 끝내겠다는 선언과 함께 말이죠.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이 사막을 구한다고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단 48시간의 실험 후 염도 0.03%의 완벽한 식수가 모래 위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숨겨진 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국제산업전략연구소에서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전 세계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평가하고 그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했지만 그 중에서도 쿠웨이트 담수화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복잡하고 뼈아픈 케이스였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쿠웨이트 정부 청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고 열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어요. 실내는 에어컨으로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사막의 존재감은 지울 수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두터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각각 미국, 독일, 프랑스가 남긴 실패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각 보고서마다 붉은 글씨로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첫 번째 실패는 2019년 미국 텍사스의 거대 기업 애틀란틱 워터테크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역삼 투합 기술로 접근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프로젝트였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필터 기술을 자랑했죠. 하지만 사막의 극단적인 염분 농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쿠웨이트 앞바다의 염분 농도는 일반 해수보다 20% 이상 높았거든요. 페르시아만의 폐쇄된 지형과 강한 증발로 인해 염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필터막이 예상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막혀버렸고 18개월 만에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투입된 비용만 무려 12억 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지멘스의 정밀공학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열 증발 방식으로 도전했죠. 독일 특유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수백 개의 정밀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되는 플랜트였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의 거센 모래바람을 계산에 넣지 못했어요. 사막에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고 태양광 패널이 매일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청소 작업만으로도 하루 8시간이 필요했고 청소 비용만으로도 예산의 절반이 소진되며 8개월 만에 철수했습니다. 투입된 비용은 15억 달러였죠. 세 번째 실패는 프랑스 베올리아였습니다. 세계 최대 수처리 전문 기업인 그들은 다단계 증류 방식을 시도했어요. 프랑스답게 우아하고 효율적인 설계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쿠웨이트의 극한 기온이 장비의 내구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70도를 넘나들자 냉각 시스템이 연달아 고장났어요. 금속 파이프들이 열팽창으로 균열이 생겼고 밀봉 부위가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투입 비용은 15억 달러였습니다. 세 번의 연이은 실패 후 쿠웨이트 정부는 담수화 예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의 여론도 최악이었죠. 석유 수입으로 물을 사서 쓰는 게 차라리 경제적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담수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알리 왕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묻습니다. 왜 또 세금을 사막에 묻느냐고. 왜 불가능한 꿈에 매달리느냐고. 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개혁파 왕족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물 자급자족을 추진해왔지만 3번의 실패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유엔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기술로는 담수화가 불가능하다. 극도로 높은 염분 농도, 연중 지속되는 모래 폭풍, 70도를 넘나드는 극한 온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기존 기술로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미국의 자본력,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혁신성까지도 쿠웨이트 사막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더 이상 국제사회의 예산을 낭비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왕자가 최종 발언을 위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왕자의 비서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왕자 앞에 흰색 봉투 하나를 정중히 놓고 나갔습니다. 왕자가 봉투를 뜯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죠.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건설 담수화 프로젝트 제안서 -181 내 담수화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조선 플랜트 기술 기반 압력 제어 시스템이라는 부제가 보였죠.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업으로 유명한 한국 회사가 사막 담수화에 도전한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어요. 세계 선진국의 최고 기술력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아시아의 중공업 회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영국 출신 수처리 전문가 데이비드 존스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조선소가 사막을 구한다니 농담도 회의가 끝나고 하시죠.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20년간 유럽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그에게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자는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이나 현란한 프레젠테이션은 없었어요. 대신 빼곡한 숫자와 공정표 그리고 상세한 비용 산출이 가득했습니다. 기술 사양서에는 진공 압력 0.4바 유지, 열교환 효율 92%, 일일 생산량 500톤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미국과 독일이 제시했던 화려한 비전 대신 단순하고 직설적인 숫자들이 오히려 묘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3번의 실패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조선소 기술로 사막을 정복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발상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거대한 선박을 망망대해에 안전하게 띄우는 기술이 사막의 물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왕자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새로운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번의 뼈 아픈 실패 후 완전히 체념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쿠웨이트 왕궁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둘러앉았죠. 알리 왕자가 상석에 앉았고 그의 오른쪽에는 유엔 대표단인 저와 제 동료들이 왼쪽에는 데이비드를 비롯한 유럽 기술 자문단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끝에 한국 기술진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이준호라는 45세 정도의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건설 플랜트 사업본부 상무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그는 양복 대신 어두운 청색 엔지니어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기술 매뉴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어요. 오직 손때 묻은 노트와 계산기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3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난 실패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죠. 이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계산으로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죠. 화려한 수사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어요. 오직 사실과 숫자만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즉시 비아냥거렸습니다. 모래 위의 계산이라니 신기하군요. 미국은 최첨단 필터로, 독일은 태양에너지로, 프랑스는 증류기술로 접근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기존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어요. 복잡한 필터나 거대한 태양광 패널 대신 간단해 보이는 파이프와 밸브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각 밸브마다 정밀한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파이프의 두께와 재질이 섹션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방식을 선택했을까?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들이 실패한 이유는 사막의 특성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필터에만 의존했지만 높은 염도는 어떤 필터도 빠르게 막아버립니다. 독일은 태양에만 의존했지만 모래 폭풍은 태양광을 차단합니다. 프랑스는 냉각에만 의존했지만 70도의 열기는 어떤 냉각 시스템도 압도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력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가 생겼습니다. 압력이라니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그가 보여준 도표를 보니 사막의 기압과 온도 변화를 이용해 물을 증발시키고 응축시키는 방식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진공 상태를 만들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로 자연 응축을 유도하는 원리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원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시도했습니다. 진공 증발은 70년대부터 연구된 기술이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차분히 반박했어요. 시도는 있었지만 정밀도가 부족했습니다. 0.4바의 진공을 48시간 연속으로 유지하려면 밀리바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바로 그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사막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를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압력 조절의 핵심입니다. 10만 톤짜리 유조선이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수천 톤의 물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키면서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전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압력 제어 시스템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30년간 이 기술을 완성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물을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죠. 그 기술을 사막의 담수화에 적용한다는 발상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을 한국에서 건조하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압력 제어 기술이 사막에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호는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막의 낮과 밤 온도차를 이용해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바닷물을 끓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40도만 되어도 끓습니다. 이렇게 끓는 점을 낮춰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순수한 물을 얻는 방식입니다. 유럽 자문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소규모 실험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실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진행한 테스트였죠. 작은 규모였지만 실제로 바닷물이 담수로 변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염도 측정 결과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염도 3.5%에서 시작해서 12시간 후 0.05%, 24시간 후 0.02%까지 떨어졌습니다. WHO 식수 기준인 0.05%를 충분히 통과한 수치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조차 말을 아꼈죠. 실험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왕자의 표정도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소규모 실험과 대규모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성공해도 현장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180일 안에 가능합니까?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기존 실패 사례들의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매번 보고하고 승인받는 시스템으로는 180일 안에 불가능합니다. 왕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창밖 사막의 열기가 유리창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80일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즉시 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실패는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준호가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 기술진은 쿠웨이트 사막에 첫 번째 파이프를 묻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파이프를 묻은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실은 회의실에서의 희망과는 사뭇 달랐어요. 환영식도 없었고 깃발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모래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의심스러운 시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벌써 회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이번엔 아시아의 실험이라고 보도했죠. 기존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접근이지만 결국 같은 결과일 거라는 논조였어요. CNN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을 주목하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했죠. 현장 근로자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집트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미 3번의 실패를 지켜본 그들이었어요. 한 명이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열기에서 장비가 돌아갈 리가 없어. 미국도 실패했고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어? 2달도 못 버틸 거야. 아침 7시,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집어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온도 38도, 습도 12%, 바람 방향 북서쪽. 좋아,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은 우리의 실험실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총 12명의 엔지니어와 20명의 기술자들이 이 거대한 도전에 나선 것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울산이나 거제의 조선소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 작업은 집안 조사였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표면은 고운 모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굵은 자갈과 안반층이 나타났죠. 표면 30cm는 고운 모래, 그 아래 1m는 중간 자갈, 1.5m부터는 안반층입니다. 젊은 지질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기존 프로젝트들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죠. 집안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파이프 설치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한낮이 되자 온도는 5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표면 온도는 70도를 넘었어요. 제가 손으로 모래를 만져보려다가 화상을 입을 뻔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기술진들은 용접과 배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교대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특수 냉각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여름철 선박 내부 작업할 때 쓰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독일 팀처럼 정교한 스케줄표도 없었고 미국 팀처럼 첨단 장비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실패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강민수라는 28세의 젊은 엔지니어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다시 작업에 돌아갔죠. 괜찮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이런 건 일상입니다. 이런 모습이 독일이나 프랑스 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서구 팀들은 안전 규정상 작은 부상에도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80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이 있었죠. 오후 3시경 갑작스러운 모래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어요. 독일 팀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래바람이었죠. 다른 나라 팀들이라면 즉시 작업을 중단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래바람이 불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풍속계를 가져오세요.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해서 냉각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기존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람을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활용할 자원으로 본 것이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이상한 고집을 봤어요. 성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실패가 성공의 일부라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어요. 데이비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원시적입니다. 21세기 기술이 아니에요. 자동화 시스템도 없고 원격 제어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50년 전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준호가 데이비드에게 질문했죠. 유럽팀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비드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70도의 열기, 끊임없는 모래 폭풍, 높은 염분 농도.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시스템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경을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국 팀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사막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사막과 협력하려 했죠. 낮에 뜨거운 열기를 증발에 이용하고 밤에 차가운 기온을 응축에 활용합니다. 모래바람은 자연 냉각 효과를 줍니다. 우리는 사막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막과 춤을 추는 겁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50도였던 온도가 불과 2시간 만에 30도까지 떨어졌어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나 되는 것이 사막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장애물로 여겼지만 한국 팀은 이를 활용하려 했죠. 이준호가 팀원들을 모아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진공을 만들고 밤에는 응축을 합니다. 24시간을 두 개의 사이클로 나눠서 각각 다른 공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낮 사이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밤 사이클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첫날 밤 저는 현장에 남아 그들의 야간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자 정말로 파이프 내부에서 응축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한 담수는 아니었지만 염도가 현저히 낮아진 물이 나오고 있었죠. 강민수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염도 측정 결과 일반 바닷물의 절반 수준입니다. 1.8%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인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모래가 냉각 라인에 침투해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염분이 파이프 내부에 침착되면서 압력 손실이 발생했죠. 백색 결정체가 파이프 벽에 달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준호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첫 주는 문제점 파악 단계입니다. 실제 최적화는 둘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스템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날 첫 번째 작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밤새 응축된 물의 염도가 1000ppm까지 떨어진 것이었어요. 이는 0.1% 수준으로 여전히 식수 기준인 500ppm에는 못 미쳤지만 방향은 맞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때부터 한국 팀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작은 개선을 축적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강점이었죠. 완벽한 설계보다는 지속적인 개선, 이론보다는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현지 근로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한국 팀의 끈질긴 노력에 감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다른 나라 팀들은 관리자들이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다릅니다. 책임자가 제일 먼저 현장에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염도를 더 낮춰야 했고 생산량도 늘려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180일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죠. 이준호는 매일 저녁 작업일지를 썼어요. 그날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을 기록했죠. 저는 우연히 그 일지장을 봤는데 한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막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사막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낮의 열기는 적이 아니라 에너지원이고 밤의 추위는 장애물이 아니라 냉각 시스템이다. 2주차가 시작될 무렵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로 다를 거라고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접근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었어요. 3주차 어느 새벽 저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멀리 현장 쪽을 보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한국 기술진들이 모두 제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빨간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어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압력 0.4바 상승이라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냉각 밸브를 재조정하라. 온도 105도를 유지하라. 스팀 밸브 3번을 개방하라. 엔지니어들의 손은 이미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하루 16시간씩 작업한 결과였어요. 손가락 끝까지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진공도 0.38바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어요. 24시간 교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파이프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거든요. 조금만 방심해도 진공이 깨져버렸어요. 0.4바의 진공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기압의 40%를 빼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고도 5000m 상공의 기압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필터 교체도 끝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씩 필터를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죠. 오전 8시가 되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어요. 내부 압력이 더욱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이프 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물방울이었습니다. 작고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제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제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경보음이 멈춘 것 같았죠. 물방울을 혀끝에 살짝 대어봤습니다. 짠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담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온도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준호가 다가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이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염도가 50ppm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식수 기준을 통과한 수치였습니다. WHO 기준이 500ppm이고 한국 식수 기준이 100ppm인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였죠. 하지만 온도가 80도를 넘고 있었어요.
첫 방울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온도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데이비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물방울을 보고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기적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실험일 뿐입니다. 온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0도의 물을 누가 마십니까?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질 때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오후 2시 기온이 50도에 달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간당 5리터에서 15리터로 늘어났죠. 강민수가 흥미로운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진공 형성이 더 쉬워집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압력 차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식과는 반대되는 현상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더운 날씨를 피하려 했지만 한국 팀은 오히려 더운 날씨를 활용한 것이죠.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자연스러운 대류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특성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낮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밤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시스템에 통합한 겁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80도에서 60도로 다시 40도로 내려갔죠. 밤사이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자연 냉각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11시 드디어 상온의 담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염도 20ppm, 온도 25도의 완벽한 식수였어요.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생산량이 불안정했거든요. 시간당 20리터에서 5리터로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침착했습니다. 첫 주는 시스템이 사막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점차 안정화될 겁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더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케일링 현상이었어요. 파이프 내부에 염분 결정체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어실에 다시 경보음이 울렸어요. 강민수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염도가 240ppm에서 310ppm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수 기준인 100ppm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어요. 이준호가 즉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주 배관을 열어보니 내부에 하얀 결정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스케일링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바닷물 속 염분이 증발 과정에서 파이프 내벽에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내부 세정을 가동해야 합니다. 강민수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세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해야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축적된 진공 상태와 온도 균형이 모두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의 폭염으로 인해 화력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력 부족으로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냉각 균형이 무너지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면서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변했죠.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모래먼지 문제도 악화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모래바람 때문에 냉각 라인 곳곳에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침투했어요. 이준호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냉각 라인에 침투해서 열교환 효율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수질 안정화까지는 최소 3주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데 또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니요. 데이비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후였습니다. 그는 스케일링이 쌓인 배관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첫 방울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기적에는 유지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준호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스케일링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매일 밤 2시간씩 자동 세정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강민수는 모래먼지 문제에 집중했어요. 기존의 필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 흐름 자체를 바꿔서 모래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고압 물세척으로 파이프 내부를 청소하고 낮에는 역풍 시스템으로 모래먼지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나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염도가 다시 200ppm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악화 추세는 멈춘 것 같았죠. 3주째가 되자 시스템이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염도가 150ppm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었고 생산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다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실험 단계라니 의심스럽다. 쿠웨이트 정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왕자에게 올렸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팀이 이 난관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만 찾는 게 아니라 사막과 진정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준호는 매일 밤 사막을 걸으며 바람의 방향과 온도 변화를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날의 운영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180일 기한까지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이준호가 팀원들을 급히 소집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온도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물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 끓게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가열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압력 차이만으로 증발을 유도하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강민수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방법입니까?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이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공 0.4바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48시간 연속 가동하겠습니다. 48시간 연속 가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아찔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2시간 연속 운전이 한계였거든요. 그것도 중간중간 점검과 조정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팀원들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밸브와 센서를 재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다시 작성했어요. 48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 2시 마침내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모니터가 깜빡거리며 수치들을 표시했어요. 1006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진공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온도도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밤 10시가 되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진공 압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0.4바에서 0.35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0.42바로 올라갔죠. 강민수가 급하게 밸브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압력 변동이 계속됐죠.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준호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날 밤을 버텨낸 후 새벽 6시부터는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외부 온도가 안정화되자 진공도도 0.4바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됐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린 시스템이 과연 또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공 밸브 중 하나가 과열로 인해 폭발한 것이었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분출됐습니다. 제어실 온도가 순식간에 90도를 넘어섰어요. 에어컨이 풀가동돼도 감당할 수 없는 열기였죠. 팀원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만은 제어실에 남아 있었어요.
보호복을 입고 비상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90도가 넘는 사우나 같은 환경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도 보호복을 입고 그를 도우러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증기가 가득했죠. 30분 만에 상황이 수습됐습니다. 폭발한 밸브를 우회해서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켰어요. 하지만 진공도가 0.3바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실패 직전이었죠. 모두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극한 상황까지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6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비로 준비해둔 보조 진공 펌프를 가동하겠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이것마저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준호의 손이 마지막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됐습니다.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모니터들이 일제히 반응했어요. 진공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32바, 0.35바, 0.38바, 드디어 0.4바에 도달했죠. 그리고 30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의 최종 수치가 떴어요. 염도 0.03%, 온도 25도, 유량 시간당 50리터. 모든 지표가 완벽한 식수 등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너무나 극적인 순간이라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환호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무언가였죠.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2달 동안 제가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한국팀은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48시간의 사투 소식이 쿠웨이트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목소리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목소리가 더 컸죠.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BBC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파견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지만 보도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통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한다는 논조였죠. 뉴욕타임스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중동의 정치적 쇼케이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쿠웨이트 정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장된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온 수처리 전문가들이 SNS를 통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플랜트는 여름을 못 버틸 것이다. 지금은 봄이라 가능했지만 60도가 넘는 여름이 오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그들의 근거는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정밀 장비가 장기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 사례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의 공학 전문지에서는 한국팀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48시간의 연속 운전 결과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세계의 냉소적 시선이 이해가 됐죠. 3번의 연속 실패 후에 갑자기 나타난 성공담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간 보고로만 상황을 파악하던 그가 처음으로 현장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죠. 방문일 아침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언론진들도 몰려들었어요. 쿠웨이트 국영 방송부터 CNN, 알자지라까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죠. 오후 2시 왕자의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정치적 압박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이준호가 왕자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어실을 보여주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어요. 왕자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밸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었죠. 이준호가 메인 밸브를 열자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그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스쳤죠. 우리는 기적을 기다렸지만 기술이 먼저 왔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왕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데이비드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실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조용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설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데이비드가 인정했죠.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뜻이었어요. 20년간 유럽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로서는 쉽지 않은 인정이었습니다. 왕자의 현장 방문과 발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자 언론의 논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긴급 뉴스로 왕자의 발언을 보도했고 CNN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뉴욕타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회의적 기사를 냈던 그들이 저녁에는 완전히 다른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 사막을 설계하다라는 제목의 대서특필이었죠. 기사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어떻게 사막 담수화에 적용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르피가로지는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사설을 실었고 르몽드는 아시아 기술력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를린의 공학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성급한 판단이었다. 한국 팀의 성과를 정식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죠. 독일 공학계에서 이런 공개 사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성과가 명백했다는 뜻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 사막 기적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팀의 도전 정신을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운영 데이터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48시간의 성공이 6개월, 1년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을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심지어 호주까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국제물산업협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사막 담수화 기술을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팀은 이런 외부의 관심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현장을 점검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팀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자세였어요. 세계가 마침내 이들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후 2주가 흘렀습니다. 드디어 완공식 날이 다가왔어요. 180일이라는 약속된 기한보다 5일이나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준호가 손에 두꺼운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축적된 모든 데이터와 점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는 한 항목씩 천천히 읽어나갔죠. 유량 정상, 압력 정상, 염도 정상, 온도 정상. 이준호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일일 생산량 500톤, 염도 평균 30ppm, 온도 23도.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 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당초 목표였던 3만 명을 훨씬 초과한 성과였죠. 완공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알리 왕자를 비롯한 쿠웨이트 정부 고위 관료들, 각국 대사들, 국제 언론진들까지 총 300여 명이 참석했어요. 6개월 전 회의적이었던 분위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히 축전을 보내왔어요. 인류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속한 국제산업전략연구소로서도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지 주민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쿠웨이트 사막 인근에 살던 베두인족 가족들이 낙타를 타고 완공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절실한 생명의 문제였거든요. 정오가 되자 본격적인 완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왕자가 기념사를 했고 이준호가 프로젝트 경과를 보고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메인 밸브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준호가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거대한 밸브 핸들에 손을 올렸어요. 왕자와 함께 천천히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죠. 밸브가 완전히 열리자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공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맑고 시원한 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박수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베두인족 아이들이 물에 손을 씻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종일 걸어가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물을 이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한 베두인 할머니가 물을 받아 마시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을 사막에서 마셔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젊은 어머니 한 명이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물로 아기를 씻겨주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깨끗한 물로 자랄 수 있다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죠. 현지 근로자들도 감격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고생했던 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진들을 진정한 동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이집트 출신 근로자가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건설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데이비드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정중히 악수를 청했죠. 제 편견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공식이 끝난 후 저는 현장 모래를 한 줌 주워 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본 이 모든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증인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지난 6개월의 경험을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지 물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 한국은 사막을 정복하지 않았다. 대신 사막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며칠 후 뉴욕의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사람들도 제가 가져온 물 샘플과 사진들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최종 보고서는 국제산업전략 컨퍼런스에서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3가지다. 첫째, 조선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압력 제어 기술. 둘째, 환경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협력 대상으로 본 철학.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 보고서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중동의 다른 지역들, 심지어 호주와 미국 서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쿠웨이트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원격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최적화 작업을 계속했죠. 그는 매주 현지 팀과 화상회의를 하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기술자의 책임은 완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책임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쿠웨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플랜트 주변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베두인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작은 농장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막에 초록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플랜트에서 3km 떨어진 곳에는 작은 텃밭들이 보였습니다. 토마토, 오이, 가지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한 베두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은 죽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1년 후 쿠웨이트 담수화 플랜트는 중동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견학단이 찾아왔고 공학도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어요.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 학생들이 매달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방식의 운영 철학이 현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 팀에게서 배운 지속적 개선 문화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작업 후 문제점을 기록하고 다음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가끔 그 사막을 생각합니다. 뜨거운 모래와 끝없는 지평선, 그리고 그 속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을요. 그들이 증명한 건 기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막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막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력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차까지 모든 것을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막 어딘가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물장난을 치고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요리를 하고 할아버지들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사막에 흐르는 파이프는 단순한 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혈관이었고 꿈의 통로였으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세계 곳곳의 사막에서 물이 부족한 모든 땅에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축적된 정밀 압력 제어 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시스템 운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이었죠. 미국은 첨단 필터 기술로, 독일은 태양 에너지로, 프랑스는 증류 기술로 접근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기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막과 싸우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막과 춤을 추었어요.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기술이 바꾼 건 물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하다는 믿음,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쿠웨이트 사막에서 흐르는 물은 단순한 HEO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였습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쿠웨이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플랜트 주변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 소도시로 성장했고 학교와 병원까지 들어섰습니다. 물이 생명을 불러온 것이죠. 가장 놀라운 건 2세대 플랜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쿠웨이트 기술자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에게서 배운 기술을 그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게서 물고기를 받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지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가끔 쿠웨이트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자문 역할이었어요. 실제 운영은 현지인들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죠. 기술 이전의 진짜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쿠웨이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죠. 3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사막 담수화 기술은 전 세계 17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까지 각 나라의 환경에 맞춰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핵심 원리는 같았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했던 가족들이 다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플랜트 근처에 한국-쿠웨이트 우정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에 감사한다. 2024년 4월 15일. 저는 그 기념비 앞에 서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한국팀의 제안서를 봤을 때의 회의감, 첫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의 놀라움, 48시간의 사투를 지켜봤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완공식에서 느꼈던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준호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사막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사막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겁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는 사막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막을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봤어요. 그 시각의 차이가 180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쿠웨이트 사막 어딘가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물이 단순한 H2O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사막에 남긴 것은 플랜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었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시작된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막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